자, 독립 과정을 볼게요. 아까 이제 심화 교재 내용을 진행했는데 여기 전 건너뛰어서 이제 서브노트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갈게요. 자, 서브노트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67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가정을 보면 그 당시 그 필리핀 2세가 파견한 관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마르텔이라는 사람이야. 이 마르테가 이제 그 당시 그 네덜란드 총독을 두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폭정을 하고 엄격하게 이제 종교 재판을 운영을 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좀 개선해달라고 청원을 했지만 그 당시 필리핀 2세는 무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란이 이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2세의 지원을 명령을 받은 그 알바궁이 10,000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와가지고 요걸 이제 강제 진압을 하죠. 그래서 이제 피해위원회를 설치해서 공포 정치를 실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홀랜드 출신의 귀족 가문이었던 오렌지궁 원리엄이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영국에 와서 잉글랜드 왕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도 아래 국민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스페인 군인들이 난동 사건을 일으켜요. 예. 이건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그 당시 스페인의 주요 도시는 중심 도시는 안트페르페가 있었어요. 예전에 얘기했죠. 여기가 상당히 부유한 도시야. 그래서 스페인 군인들이 대부분 용병 집단들이거든요. 군대에도 돈을 안 주니까 이게 이제 얘네들이 안트페르페 가서 약탈나가고 파괴하고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안트페르페가 프랑스의 중심 도시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남부 지역의 중심 도시거든요. 원래 남부는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부 대부분은 카톨릭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남부도 북부와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남부인들이 그 북부인들과 만나서 강평화협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서로 간의 종교의 간용을 뭐냐 인정하는 강평화선언을 이제 하고 그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남부는 스페인 해외에 받아가지고 탈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남부는 오랫동안 스페인 식민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벨기에 지역이 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북부가 이제 계속 이제 남아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10주 이들이 이제 뭐냐면 위트레트 동맹을 결성하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프랑스와 영국이 참여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어, 그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스턴팔렌주하고 국제 독립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게 원리엄이 왕이 됐던 게 그 아들이 왕이 된 거예요. 예. 중경의 원리엄은 죽었죠. 암살당해서. 하여튼 이거 좀 수정해 주시고 제가 잘못만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공식 국명은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이 되고요. 음, 그리고 이번 연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있죠. 그래서 베스턴팔란주에게 정식 독립을 인정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의 어떤 합스부크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때 이제 영국이 지원을 해주는데요. 자, 영국이 이제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카르네이전 유티가 일어나죠. 스페인의 무적함들을 격파시켰다. 그래갖고 영국이 이제 그 스페인의 무적함들을 격파시킨 카르네이전이 여기에서 일어난 거야. 하공선을 왜냐면 이용했다고 하죠. 여기까지 길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단절하고 자 그래서 이제 결과 보면 16세기 때 경제 중심이었던 안트페르페이 전쟁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하는 과정에서 에스파냐에 점령당하니까 그곳에 있었던 상공업자들이 대거 암스테르담으로 이전을 해요. 특히 이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냐에서 쫓겨난 또 유대인들이 유입되면서 17세기 때 상업금융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정치 체제는 연방제 공화국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홀란드 중심의 연방제 공화국.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번역할 때 네덜란드는 하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이 홀란드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연방제 공화국이고 총독과 연방회의, 주의회, 자치권 이런 것들은 이제 있다. 그래서 연방회의도 있고 주의회와 자치권이 있다.
자치권 요구가 아니라 분권적 성격이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네덜란드는 왕국이잖아요. 그 왕국이 된 것은 뒤에 비네이 때 이제 왕국이 된 거야. 비네이 때.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모직물이나 조선업, 중개공업이 발달됐죠. 동유럽의 어떤 곡물과 목재를 반출해서 유럽 각처에 재수출하고요. 그리고 16세기 말에 그 상선대가 지중해 아프리카에 서해안 포르투갈령 브라질까지 진출하게 되고, 그리고 네덜란드가 이제 그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요. 특허청 회사를 만들죠. 그래서 국가의 지원 아래 아시아 방면에 진출하면서 포르투갈 대신에 한동안 17세기 초반 때까지 중반 때까지 세계 무역을 패권을 장악하죠. 물론 뒤에 들어가면 이제 영국이 그 뭐냐면 영국과 프랑스한테 패권이 빡 뺏기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대표적인 식민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동인도 회사에서 그 식민 경영을 했던 그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 이제 바타비아라는 거점을 확보했잖아요. 자바섬에. 자, 바타비아인데 오늘날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수도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항공 무역을 이제 주도했죠. 향신료 같은 것들을 무역을 주도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태를 보면 네덜란드 모직물 공업이 영국의 모직물 공업에 도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밀리게 되고, 특히 이제 중개산업 같은 것들, 중개무역은 뒤에 얘기했지만 크노엘이 영국의 항해 조례를 공포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울기 시작했다. 17세기 후반부터는 영국과 프랑스가 이 세계 무역의 패권을 주도하게 되죠. 이런 것들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이제 차례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덜란드 독립전쟁부터 했네. 네. 그 뒤에 이제 보면 뭐가 있냐면 앞에 다시 돌아서 그 프랑스 위군호 전쟁을 볼게요. 프랑스 위군호. 자, 위군호는 이제 그 누굴 의미하냐면 프랑스에 있는 칼뱅파 신도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위그노드는 남프랑스일 때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 주로 상인이나 뭐 수공업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여기는 일부 귀족 계급도 이제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서 있는데 하여튼 얘네들이 있었다. 그래서 주로 남프랑스일 때가 이제 강했는데 왜 그러냐면 남프랑스가 예전에 알리파 이단들이 강했잖아요. 그 영향을 받은 거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미군호 전쟁도 다른 종교 전쟁과 함께 그 뭐냐면 처음에는 종교 전쟁에서 시작했지만 실제는 귀족 간의 어떤 권력 투쟁 이런 것도 개입이 되고요. 왕위 계승 문제도 개입이 돼. 그리고 또 이때 이제 에스파냐와 영국이 또 들어가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그 국제 전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종교 전쟁의 국룰이 있죠. 처음엔 종교 분쟁이었지만 예, 권력 다툼이 내부의 권력 다툼이 개입돼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전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왕조 전쟁의 어떤 세력 균형의 원칙 이런 것들이 또 적용되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어떤 과정에서 이제 했는지. 자, 그 당시에 16세기 중반 이후에 이제 프랑스 신교도 세력이 확산됐잖아요. 그래서 전체 인구의 10%를 이제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이제 하이와 태압 시도에도 불구하고 신교도와 구교도의 관계가 원만치가 않았어. 양측이 공개적으로 적대감을 포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바시 학살이 사건이 일어나요. 바시. 이 바시 학살 사건은 뭐냐면 1562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인데 그 당시 이제 카톨릭 가문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기지공 가문이 있어요. 기지 가문. 기지공 가문이 이제 그 시아의 군사들이 그 프랑스 북동부 도시였던 소도시였던 바시에서 신교도 집회를 난입을 해. 그리고 74명을 학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거의 한 세대 넘게 1598년까지 뭐냐면 그 위군호 전쟁이 촉발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이제 위군호 전쟁이 이제 그 시작될 때
그때 이제 실제 통치자가 누구였냐면 그 당시 이제 위그노제 때 통치자가 카트리노였어요. 예, 카트리노. 카트리노 하면 누구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메디친가 그 왕비죠. 그래갖고 그 근데 앙리 2세인가? 앙리 2세가 이제 이렇게 결혼했던 사람인데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앙리 3세가 이제 즉위하는 과정에서 어린 나이로 즉위하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섭정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외세가 또 개입되고 또 호전 조약을 맺고 또 이제 하해 차원에서 양측이 또 혼인을 맺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그 누가 이제 혼인을 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신교도 가문 중에 부두분 가문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발려 왕조의 반계 혈통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바드 알리가 있어요. 나바드 알리. 그래서 나바드 알리가 이제 그 당시 그 구교도 가문의 이제 출신의 여자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프랑스 파리에 입성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때 때마침 이제 무슨 사건이 나냐면 바르토르무 날이 있었어요. 이게 뭐 성인 축제였는데 성 바르토르무 축제는 있었는데 이 성 바르토르무 축제일 때 그 당시 그 뭐냐면 구교들이 그 있는 그 파리에 있는 이제 신교들 공격해서 대학살을 하게 돼요. 이게 성 바르토르무 대학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에 전쟁이 다시 시작되죠. 그래서 세 명의 알리들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세 명의 알리들이 뭐냐면 앙리 3세와 기주궁 알리, 그다음 나바르 알리인데 이때 이제 앙리 3세하고 기주궁 알리는 카톨릭 측면이고요. 이고요. 얘는 신교도죠. 근데 이제 앙리 3세하고 기주궁 알리가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암살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자면을 해버죠. 그래서 얘가 죽고 하니까 이제 왕통이 이제 남아있는 애들이 이 나바르 알리죠. 그래서 이 나바르 알리가 이제 파리에 입성을 해가지고 앙리 4세가 되죠. 예. 그래서 원래 앙리 4세는 신교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으로 바뀌어. 예.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많은 비난이 쏟아지긴 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카톨릭 개종하면서 파리는 미사 한 번에 가치가 있다. 난 미사 한 번 카톨릭식으로 이제 한 다음에 왕이 되겠다 하고 나서 그 당시 앙리 4세가 왕이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르봉 왕조가 이제 시작되죠. 자, 이런 과정을 이제 걷게 되는데, 자, 제가 이제 그 설명하다 좀 잘못 설명한 게 아니라 설명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앙리 3세의 그 엄마가 그 카트리가 아니라 그 샤르 9세의 엄마가 카트리예요.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 2세가 죽은 다음에 그 동생이었던 샤르 9세가 이제 프랑스 왕이었는데 이게 어린 나이로 이제 즉위를 하니까 예, 그 어머니였던 카트리가 섭정을 했어요. 예. 요거 좀 수정해서 좀 써주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제에 반발을 한 내용들 쭉 얘기를 했죠. 예. 그래갖고 바시 대학살을 해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나바성 알리가 그 혼혈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르토 대학살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카톨릭 왕이 죽자 서로 이제 죽였죠. 그리고 나서 위군을 지도자인 부르본 나바성 알리가 앙리 4세도 즉위했다. 네, 그 과정이요. 자, 그러면 앙리 4세가 전쟁을 종결시키고 나서 공포했던 것이 뭐냐면 낭트 친령이죠. 이게 이제 예전에 한번 2번 시험 문제 나왔죠. 05년도는 단독 문제가 나왔고 10년도는 관련돼서 한번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 내용은 이제 주요 내용은 뭐냐면 위구노들이 카톨릭 코드와 함께 동일하게 시민적 권리와 지책을 항의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집회와 교육의 자유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두 종파 구성된 동소법정에서 그 형사재판 사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교 지원의 묵사를 부양하고 위구노 수비대를 남부 지역에 허용하는 그런 조치들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요 위그노 수비대의 주둔 허용 부분은 그 당시 이제 비밀 조항이 있어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비밀 조항이 있었던 거고 나중에 이제 프랑스 칠령에서 철폐하죠. 이거 뒤에 좀 얘기할게요. 이 루이 13세 때 이제 중앙 집권을 강화되면서
여기가 이제 철폐돼요. 내용이.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하니까 남특징을 뭐냐면 그 공포에서 안희사세가 위근호에게 신앙의 자유를 부르니까 그 당시 이제 누가 반발하냐면 카톨릭과 교황이 반발하죠. 특히 교황 같은 경우 상당히 노발대발했는데 당연한 거죠, 이거.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10년도 기출문이 나왔어요. 관련된 내용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후의 변화를 보면 자, 루이 13세 때 재상 리슈엘리는 이 사람 추기경 출신이에요. 왕권을 강하게 해서 위근호 정치의 특권을 박탈하는데 그래서 그 본거지였던 나 노시아를 점령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적 권리만 인정을 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요때 가서야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게 이제 10년도 기출문제죠. 루이 14세가 이 조치를 뭐냐면 깨져. 이게 이제 퐁텐푸르 진영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절대군주를 지향했기 때문에 하나의 왕국에는 하나의 종교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시민들이 나의 종교를 믿어야지, 내가 선택한 종교를 믿어야지 딴 종교를 믿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기 때문에 낭트 친정을 철폐했고, 그때 이제 많은 위군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네덜란드나 영국 등등 인근 나라 이주했고요. 그리고 이들이 대개 상공업자들이기 때문에 이주한 국가들이 상업할 때 큰 도움이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반면에 유능한 기술자와 상공인들이 해외로 유출하니까 프랑스의 산업에 타격을 입었다는 거. 재정 수입의 감소를 불러일으켰다. 그 루이 14세가 뽕떼풀 침공을 공포할 때 이런 염두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군호들이 이제 만약에 종교자를 박탈하면 다른 나라 갈 것이다. 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어,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위군호들이 다른 나라 못 가도 조치를 취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위군호들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퐁따풀 침공을 공포하니까 다른 나라 가버렸죠. 특히 이제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스위스 같은 나라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이제 시계공업 발달한 이유가 정밀공업 발달한 이유가 이때 프랑스 기술자들이 많이 건너갔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10년도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때 전쟁하는 과정에서 그 프랑스가 이제 구교도가 에스파냐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이제 루이 13, 그 누구야, 앙리 4세는 이 에스파냐하고 좀 화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에스파냐 왕이었던 필리페 2세를 만나서 무슨 조약을 맺게 되냐면 서강자에 나오는데 베르빙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외적 평화를 안착시켰다.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다시 얘기했지만 특히 이제 신교도 출신에서 슐리라는 사람을 등용해서 순리를 등용해서 재정적 개혁을 이제 또 뭐냐면 진행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앙리 4세부터 루이 14세까지 이렇게 프랑스를 상당히 국력이 제일 결정기에 이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뭐냐면 그 위대한 세기라고 이제 하는데 이건 뭐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얘기했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독립전쟁 건너뛰고 이제 이번에 나왔던 독일의 30년 전쟁을 넘어가죠. 자, 독일의 30년 전쟁은 그 종교 전쟁의 끝판왕이죠.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그 왕조 전쟁 이란도 있어요. 세력군의 원칙이 이제 있고요. 물론 다른 종교 전쟁도 그렇지만 종교 전쟁이면서도 열강과 세력군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게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기독교 그 개신교를 안 믿고 천주를 믿잖아요. 근데 개신교 편에 서가지고 참여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정통적으로 이제 반려왕조, 불교왕조는 합스부르크를 견제하려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입각해서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0년 전쟁 과정을 이제 볼게요. 자, 30년 전쟁이 이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배경이 좀 짤막하게 돼 있어갖고, 이게 이런 것들 좀 볼게요. 30년 전쟁은 주로 이제 어디가 나오냐면, 그 뭐랄까요? 아, 주로 이제 베스턴팔렘 조약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도 베스턴팔렘 조약이 나왔잖아요. 30년 전의 배경이나 뭐 가정이나 이런 것들은 의외로 안 나오더라고. 중요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하여튼 그렇지만 이제 보기도 하죠.
자, 30년 전쟁인데 30년 전쟁은 17세기 때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실시한 전쟁으로 유럽 최후의 종교 전쟁이죠. 예. 네, 최대의 종교 전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아까 이제 국제전 성격이 띄고 있다고 했잖아요. 국제전 성격.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내부적으로는 원래는 내전에서 시작했죠. 종교 문제 갖고 황제 중앙 집권을 강화한 거에 대해서 제후드의 반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이 합스부르크가 이제 독일 지배하고 있었죠. 그게 이제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 그래서 프랑스, 스웨덴, 그 다음에 덴마크.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세력 균형이 어떠니까 그래서 이제 견제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경을 이제 보면요. 잠깐만요. 자, 이때 이제 예수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남부 지역 중심으로 카톨릭 세력이 회복했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칼뱅파 세력도 확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의 난기의 하위 문제, 특히 재산 문제가 못했어. 그래서 카톨릭 재산을 이제 더 이상 카톨릭 교도들이 이제 뭐냐면 그 장악하지 못해 자기 재산을 뺏겼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이걸 돌려주겠다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은 그다음 유니언을 결성했고요. 그다음 카톨릭 제후들은 동맹을 결성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니언이라는 명칭과 그다음에 리그라는 명칭이 요 기원이 여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있죠.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 제후들은 칼빈파 팔치선 제후를 중심으로 해서 동맹을 맺어서 유니언. 그리고 다음에 카톨릭은 바이에른 공화국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에른 공화국을 중심으로 해서 리그를 결성을 했다. 그래서 신규 대립이 이제 대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보면 신성 로마제가 독일 정치 방해보다는 중앙 집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수정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귀족들 반발이 있었고 제후들 반발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내버두지 뭘 또 했다고 또 간섭지냐 뭐 이렇게 하겠죠. 그다음 발트해 진출 문제. 발트해라는 것은 이제 독일을 보시면 이제 있지만 독일 지도가 잠깐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요게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독일 발트해 연안에 이제 스웨덴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덴마크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진출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 독일이 의외로 바다를 면하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일 해군 나면 고작 유포트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바다를 면하는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다를 지나가려면 여기 북해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북해 쪽에 이제 덴마크로 나가면 딱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영국이 기다리고 있잖아.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육군은 강한데 상대적으로 볼 땐 해군은 유포트밖에 기억이 없어. 우리 인식이. 이런 지정학적 위치도 있기 때문에요. 자,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왕조적 대립 문제도 있죠. 독일 합스부르크와 이제 프랑스의 부르봉 왕조의 경제 의식, 패권을 누가 장악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게 국제적 성격인데 국교도는 주로 이제 같은 집안 출신인 에스파냐가 지원해줬고요. 신교도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이렇게 있는데 덴마크, 스웨덴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뉴토파를 받아들인 애들이죠. 이 프랑스는 자국의 이익 때문에 자기가 카톨릭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전쟁 과정을 보면 보헤미아 전쟁 시기, 그다음 덴마크 전쟁 시기, 보헤미아 체코예요. 스웨덴 경쟁 시기, 그다음에 프랑스 전쟁 시기 4개의 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보헤미아 87 이렇게 있고 덴마크, 예, 스웨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스웨덴 이렇게 4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은데 일단은 시기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요거 내용이 제가 이제 그 앞부분에 제가 심화 교재 내용을 좀 많이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처음에는 보헤미아 시작 전쟁부터 출발했어요. 보헤미아는 이제 오늘날 체코죠, 체코. 체코는 그 당시 신성 로마 황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체코는 예전부터 이제 흡수 운동의 공고장이었고요. 신교도에 대한 비중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흡수 운동 자체가 종교 운동도 있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헤미아의 어떤 그 독립 전쟁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치적 성격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배에 대한 민족적 그 감정이 강했는데 이때 이제 누가 이제 여기에 왕으로 임명받냐면 그 당시 페르디난드, 그러니까 페르디난드 칼 5세의 동생이죠. 그래서 이제 칼 5세가 얘한테 나중에 독일 황제관을 넘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당시 독일 황제가 아니었고 그 당시 독일 황제 직전이었어. 황제가 되기 전에 직전이었어. 이 사람은 이제 예수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사람이야. 철저히 그 뭐냐면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뭐냐면 카톨릭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보헤미아 왕이 되니까 신교들 탄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반발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그 뭐냐면 페르난드 2세가 보헤미아에 대한 어떤 신교대 누리고 있는 종교제를 막 강한 적개심을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보헤미아 왕으로 임명한 페르난드는 그러니까 그 신성로마 제국 황제 선출되기 이전이에요. 이 당시 이제 그 신교도 귀족들을 그 보헤미안 신교도 귀족들을 다 뭐냐면 갈리직에서 쫓아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신교도 지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1618년에 합스국가에서 이제 파견된 사절 2명을 프라하 성 창문 밖으로 인정사정을 던져버리거든요.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프라하 인간 투척 사건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을 새로 선포하죠. 이게 누구냐면 그 당시 신교도의 독일 그 제후였던 팔츠 선제후를 신교도 왕으로 선출하죠.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새로운 왕으로 이제 뭐냐면 옹립을 했다. 결국에는 이제 이때 이걸 계기로 해서 앞에서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동맹과 카톨릭의 연맹이 뭐냐면 그 대립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대립이 낫겠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깨졌죠. 왜냐하면 이제 황제군에게 그냥 깨졌어. 예. 황제군에게. 그래서 이제 이걸 무슨 전투라고 하냐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서강자에 이제 약간 나와 있어요. 그 지도에 빌라오라 전투라고요. 백산 전투라고 또 하거든요. 백산 어디에서 많이 들었죠? 예. 그 우리 이제 동학교도 일어날 때 그런 전투 그 지명 있잖아요. 자, 하여튼 그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반란군이 이제 빌라오라 전투, 백산 전투에서 격파되고요. 이 보헤미아는 오스트리아 합성국가 세수 광고 전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끝난 줄 알았어. 근데 다시 누가 이제 개입을 했냐면 덴마크 왕이 개입됐죠. 예, 덴마크 왕. 덴마크는 정통령 루토파 이제 그를 국교로 하는 나라야. 예. 그때 이제 누가 이제 왔냐면 덴마크 왕이었던 크리스천 4세가 그 사람이 이제 개입을 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 루토파 신자기도 하고 그 앞에서 얘기한 처럼 북해 항구를 장악할 필요도 있고 그런 등등 목적에 의해서 이제 개입을 했어요. 그때 이제 영국이 좀 꼬드긴 것도 있어요. 너가 이제 여기에서 도와주면 그 지원금을 주겠다. 여러 가지 돈을 주겠다. 그래서 했는데 막상 의회에서 이제 뭐냐면 덴마크 왕이 요구하는 만큼 지원금이 통과되지 않고 짓도 그 안지 조금만 줬어. 예. 하여튼 영국이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자기가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조종하는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간질 시키고. 자, 하여튼 그때 이제 덴마크 왕이 개입을 하면서 결국에는 황제군이 발렌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용병대장이거든요. 이 사람이 좀 약간 이제 황제에 충성하면서도 뒤에서 좀 챙길 걸 챙기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예. 결국에는 이제 그 발렌스타인에 의해서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덴마크 왕이 쫓겨나. 결국 본국에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보면 루벤 조약으로 덴마크는 신성로마 제후부터 가지고 있는 특권을 박탈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반환령을 내는데 요게 이제 전쟁을 더 부추기는 원인이 돼요. 나중에 원래는 아우쿠스부르크 때 평화 조약 때 신교도 가지고 있는 카톨릭 재산들을 다시 원상복귀시켜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북독일 우월권이 상실되고 등등 신교의 종교 자율도 상실하고 뭐 등등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그때 이제 등장했던 나라가
그 북쪽에 있는 스웨덴이야. 스웨덴은 오늘날은 뭐 좀 복지국가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 강국이었어요. 강소국. 상당히 군사력도 강했고 지금도 군사력 강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스웨덴의 구스타프 아돌프가 이 사람들 누트파 출신이죠. 신교도편에 참전을 했어. 그래서 이제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뭐냐면 누첸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는데 문제는 이 누첸 전투에 승리를 했지만 스웨덴의 왕은 죽었어요. 이 사람은 구스타프가. 예. 그 누첸 전투에 승리했지만 그 구스타프는 죽었다. 홀로 이제 뭐냐면 호위병들 좀 이끌고 발판에 나가서 이제 지휘를 하다가 이제 맞아서 이제 공격받는 거죠. 습격받아서 죽게 됐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뭐냐면 스웨덴 군들은 그 뭐냐면 싸웠죠. 그래서 네르팅게 전투가 이제 유명한 전투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그 발렌스타인을 살려죠. 예. 그래서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싸움하다가 지치니까 동일레 프로테스트 제국은 이제 하이하고 황제는 이렇게 하는데 이걸 프라하 조약이라고 해. 예. 프라하 조약. 그래서 이때 그 프라하 조약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잠깐 하이를 하게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끝나는 걸로 돼 있어. 근데 이제 다시 뭐가 되냐? 프랑스가 개입을 하죠. 프랑스가 개입했던 이유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프랑스의 영토 확장 때문에 그래요. 예. 프랑스는 정통적으로 나일강의 이제 이남 땅, 그 뭐랄까 서쪽 땅은 이석 땅까지는 프랑스의 자연 국경을 이뤄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그 합스부르크도 견제를 할 필요 있었고,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재정적 지원만 했는데 나중에 이제 프랑스 리슈에가 직접 이제 신교편에 가입을 하면서 군대를 파견했죠. 그래서 이제 리슈에는 추기경이지만 그 국교를 당연히 지원해줘야겠죠. 근데 개인의 종교 문제를 떠나가지고 프랑스의 국가 이익을 볼 때는 이게 국교보다 신교가 지원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신교를 지원하게 되죠. 리슈에는 이제 합스부르크 왕조를 폐퇴시켰던 폐퇴시켜야만 프랑스가 안정한다 믿고 있었기 때문에 했고요. 그래서 보통 유럽의 근대에 외교관이 3명이 있어요. 여기는 리슈에가 있고 리슈에가 이제 30년 전쟁을 마무리해서 베스튼팔렌 조약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었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뭐냐면 그 세 번째 인물 있고 누구였더라? 메테렌이.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뭐 빈 조약을 통해 빈 체제를 만들었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유명한 비스마르크죠. 그래서 비스마르크의 국제 비스마르크 체제를 만들었잖아. 요 세 사람은 좀 중심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겠어요. 3대 근현대 그 유럽의 국제 질서를 만들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자, 하여튼 그때 이제 두 번째 이제 뭐냐면 네르트링크 전투가 있어요. 네르트링크 전투가 이제 2번 있었거든요. 그 전투에서 결국에는 그 뭐냐면 황제군이 격파돼서 베스턴팔렌 조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자, 이 내용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내용 보면 이거 에서인데 이게 잘못됐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요번에 나온 게 베스턴팔렌 조약이죠. 베스턴팔렌 조약. 네,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규모가 제일 큰 국제 조약이고 프랑스, 스웨덴의 승자 입장에서 이제 했던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내용을 보면 요번에도 이제 시험문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잘못한 게 있는데 다시 수정할게요. 아까 이제 그 얘기해서 아이고 이게 어디 있어? 저기 그 이게 이제 네르테링기 전투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르테링 전투에서 이제 루첸 전투에 승리했지만 제 이겼다고 했는데 패배를 했어요. 스웨덴이. 네, 요거 좀 수정해서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후에 이후에 이제 발렌스타인이 이제 살해당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별개로 네르팅기 전투에서 패배를 했다. 1차 네르팅기 전투에서. 그렇지만 똑같은 장소에서 나중에 프랑스하고 스웨덴 연합군이 그 당시 이제 그 구교도 연합군을 격파하죠. 2차에서는 승리했어요.
제가 2차하고 1차를 헷갈렸어. 그래서 네르테니 전투에서 패배를 해갖고 결국에는 물러났다. 그래서 프라하 조약을 맺었다. 평화 조약을 맺었다. 요거 다시 수정해서 좀 들으세요. 그래서 요거 여기하고 연결돼 있죠. 스웨덴은 계속 패배했고 여기 하야를 했다. 요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와서 베스턴 팔렌 조약을 볼게요. 베스턴 팔렌 조약. 자, 종교적인 측면이 있고 이제 정치적 타협 등등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종교적 측면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세로의 칼뱅파가 루트파와 카톨릭의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예전에는 이제 루트파와 카톨릭만 이제 인정받았는데 칼뱅파를 인정했다. 근데 이때 포면적으로 내걸었던 게 뭐냐면, 종교의 선택권을 누가 이제 갖게 되냐면, 이것도 아우쿠스부르크의 하위에 따라서 지배자가 갖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베스턴팔렌조약과 종교 선택권은 이제 지배자의 종교가 따는 게 아니라 개인의 종교의 자유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베스턴팔렌 조약에는 그게 명문화돼 있어. 아우쿠스부르크의 결정 기준에 따른다. 종교의 자유 선택권을. 그런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근데 베스턴팔렌 조약 내용만 보면 안 돼요. 어떤 조약이든 간에 그 명문화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예외 조항이나 그 다음에 그게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것도 같이 보셔야 돼. 이거는 뭐 베스턴팔렌 조약 외에도 우리 이제 근현대사 그 여러 조약들도 그 과정인데, 어떤 분이 게시판에 이걸 질문하셨다고요. 베스턴팔렌 조약 때 개인의 자유를 이제 종교 자유를 인정받는 거 알고 있는데 거기 본문 보니까 아우쿠스부르크 하위를 따른다, 뭐 그 원칙을 따른다 해갖고 지배자가 종교를 선택한다,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이제 그걸 있느냐, 그래서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어요. 여기 자, 베스턴팔렌 조약에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야. 인명 게시판에 누가 물어봐갖고 그 아우푸스크 종교회의 원칙, 그 지배자의 종교 선택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는 거야. 근데 그 예외 조항을 줬어요. 예외 조항. 항상 그 예외를 봐야 돼. 원칙이 있으면 항상 예외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예외가 원칙이 돼. 이게 좀 약간 국룰인 것 같아. 세계 보편적으로. 예외 조항을 보면 1627년 이전에 다른 신앙을 갖기 시작한 사람은 설령 거주 지역의 통치자 다른 신앙이더라도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자녀가 자신의 신앙을 그녀의 자녀에게 자신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다. 그의 신앙 활동은 집안에서 밖에서나 방해받지 않는다. 자, 그리고 거주민들은 공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며 자신의 신앙에 따라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칠 수 있다. 그리고 또 자신과 신앙의 통치가 다를 경우 다른 자신과 같은 신앙의 통치자가 다스리는 지역에 이주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전에는 재산을 내놓고 가야 되는데 재산 안 내놓고 이제 이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1627년 이전에 계속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종교적 지배자의 어떤 신앙과 다르더라도 계속 공적으로 사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단서가 들었죠. 1627년 이전. 근데 이제 문제는 1627년 이전에 다른 신앙을 갖기 시작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입증해? 자기가 믿는 걸 안 믿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내면의 자유, 내면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후에도 믿었다고 해도 1627년 내가 믿었다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뭘 인정한 거야? 개인의 자유를 인정한 거야. 그래서 총론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약에서 항상 강론도 봐야 돼요.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고 하잖아. 예. 그래서 요걸 잘 봐야 돼. 실질적으로는 요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요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예외 조항이 일반화되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이때부터 하나의 왕국, 하나의 종교라는 원칙이 포기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개인의 자유가 인정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우쿠스부르크 종교회의, 그러니까 그 30년 전에 베스턴팔렌 조약을 볼 때 그 조약 내용도 중요하지만 조약 내용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이제 있고 다시 넘어가서, 자, 농노 예속인 등 그 지배자 종교 다를 경우에 사적 공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아까 지금 얘기했죠? 1627년 이전에 내가 이 종교를 믿고 있어도 결국에는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믿을 자유가 있다. 이전까지. 근데 이거는 증명이 불가능하죠. 예, 내가 주장했다고 하면 주장으로서 그냥 하는 거야. 예. 자, 일방적인 발언이나 주장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얻었다는 거. 자, 교회령에 대해서는 보헤미아 팔찌 시대의 상태 유지되고 신성 로마 제국의 항제 재판소에서 뉴토파와 칼빈파의 동수의 재판관 주재하에 재판을 강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교회령인데 이 교회령도 있고 그 다음에 재산도 있어요. 이게 반환령에서 그 앞에서 얘기한 좀 항제가 신교도 재산들을 뺏겨 구교도 재산 신교도가 가지고 있는 구교도 재산도 있죠. 그걸 다시 반환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반환령을 1624년 기준으로 샀기 때문에 30년 전 이전에 반환령이 취소됐다. 그래서 신교들이 뺏었던 구교도 재산을 계속 신교들이 가지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치적 타협 볼게요. 영토 문제하고 좀 관련돼 있죠. 여기가 이제 프랑스가 메스톨 베르댕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겠죠. 그래서 영유권을 해서 알자스 지방을 획득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여기 알자스 지방을 획득했는데 로렌 지역은 나중에 획득해요. 우리가 보통 알자스 하면 로렌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네, 로렌 지역. 여기는 추가로 편입돼. 이게 1700 뒤에 1786년인가?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세트 묶어서 알자스 로렌 이렇게 하는데 알자스부터 이제 30년 전에 얻은 다음에 로렌은 뒤에 편입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알자스 로렌 같은 건 역사가 이제 유구하죠. 마지막 수업 이런 것도 있고 그 문학 작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알자스 기준으로 하면 독일이 이제 30년 전쟁 때 이제 프랑스한테 넘겨줬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독일한테 다시 넘겨주죠. 이 마지막 수업에 모티브 됐던 이 보불 전쟁.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독일이 프랑스한테 넘겨준 게 1차 세계대전이죠. 그러다 프랑스가 다시 독일한테 넘겨준 게 2차 세계대전이고. 그러다 독일이 이제 패망한 후에 다시 프랑스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 땅이죠. 자, 그다음 스웨덴을 볼게요. 스웨덴이 예전부터 이제 원했던 지역이 발트 연안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서포메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트 연안 지역을 얻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와 스웨덴, 독일 지방이 양도를 받게 되면서 신성 로마 제국에 그래서 그 당시 포급권을 얻게 되고 독일 내정을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신교도 편에 섰던 여러 제후 중에 브랜드부르크 선제후가 있어요. 브랜드부르크는 브랜드부르크가 이제 오늘날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 잠깐 지도를 보여줄게요. 베르린 그 오늘날 이제 그 독일 도시가 어디예요? 독일 수도가 베르린이죠. 예. 그래서 요 서포메는 이제 아까 이제 스웨덴이 가졌고 요쪽 지역이야. 잠깐 이게 뭐야? 독일이 베르린이 어디 있어? 요쪽 지역 중이네. 여긴 없네. 예. 하여튼 뭐 요 지역에 이제 그 브랜덴베르크가 있겠죠. 예. 브랜덴베르크가 있고 그 다음에 브랜덴베르크가 이제 어느 땅을 얻게 되냐면 여기 동포메른 지역을 얻게 돼요. 이 지역을. 그래서 이제 발트 연안에 있고 브랜덴부르크 있죠. 네, 이렇게. 그래서 동포메른을 갖고 이제 얻게 되고 물론 나중에 이제 여기도 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 스웨덴하고 싸우면서 여기도 얻게 되는데 이렇게 있고 그래서 30년 전쟁 때 또 뭐냐면 얘네들도 혼택을 좀 잘해서 프로이센 오늘날 동프로이센 지역 있죠. 그래서 이것도 오늘날 폴란드나 지역이나 그 당시 이제 칼리리 그란드 있죠. 그래서 예전에 독일 케니스베르크하고 이제 한 지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지역을 얻게 된다. 예. 동프리슨 지역을 이제 얻게 된다는 거 30년 뒤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브랜덴부르크 프로이센이라고 해요. 예, 보통. 그래서 정식 명칭이야. 브랜덴부르크 프로이센 선제후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브랜덴부르크보다는 프로이센을 기억하잖아요. 프로이센. 그건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이후에 그 당시 이제 그 브랜덴부르크 선제후가 독일 신성로마 제국 안에 그 선제후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칭할 수 없잖아요. 근데 프로이센은 저쪽 폴란드 지역의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이센 왕으로 등업이 된 거죠. 예.
요 칭호에 따라. 그래서 프로이센은 알려졌지만 브랜덴부르크가 일단 동포메단 지역을 얻게 되면서 성장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스위스는 그 당시 오스트리아 함스부르크와 이제 독립전쟁을 해갖고 이제 독립한 상태에서 인정받고, 네덜란드 아까 에스파냐 함스부르크와의 독립을 인정받죠. 그래서 독일 제국이 구성하는 연방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완전한 주권과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받아요. 그래서 황제의 건설을 받지 않고 외교권을 얻게 되죠. 동맹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독일 연방 국가들은 프로이센처럼 절대 왕정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은 실제로 붕괴되고요. 그 이름과 껍데기들만 남게 된다. 이걸 좀 어려운 말을 형해화시켰다. 이렇게 형해화. 그래서 이제 30년 전제 그저 금인치선을 통해서 이제 시적 독립국이 됐던 연방 국가들이 외교권을 완전히 얻게 되면서 이제 뭐냐면 독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년 전의 결과를 볼게요. 30년 결과. 자, 30년 전 결과 17세기 이중반에 오스트리아 패권이, 그러니까 유럽 패권이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로 넘어가죠. 합스부르크가에서 부르봉화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루이 14세 때 최고의 절정기를 이루게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최고의 시기가 된 거예요. 최고의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시기에.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신성 로마 제국의 어떤 지배 질서가 종식되고, 그 다음에 근대적 국제적 외교 관계가 수립된다. 30년 전쟁 이후에 유럽 각국의 동등한 주권이 행사되며 근대적 외교 관계가 수립되는데, 이때 네덜란드 그로트스가 30년 전쟁 때 용병들에 의해서 막대한 이제 그 인적 손실이 일어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인구가 한 3분의 1 정도 감소됐다고요. 독일이 이제 경기에 타격을 입고, 하여튼 30년 전쟁 때 장혹한 살인 행위를 보고 나서 아무리 전쟁 기간이라도 지킬 건 지키자. 그래서 자연법 사상에 근거해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관한 법을 만들죠. 국제법을 편찬인데 요 관련된 내용이 11년 기출문에 나왔고, 이번에 22년도 기출문에도 나왔죠. 그로티우스의 전쟁과 평화의 법. 그래서 국제법을 편찬했다.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이제 요 전쟁을 계기로 해서 독일의 어떤 인적 물적 손실이 막대했다는 거. 그 인구의 한 3분의 1이 감소됐어요. 특히 용병의 폐해가 상당히 심했어. 대개 발레스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끌었던 게 다 용병 부대들이요.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포울센의 어떤 흥기, 그러니까 정확하면 브랜덴부르크 포울센이죠. 예, 포울센의 흥기가 일어났다. 포울센이 이제 뭐냐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뒤에도 다 앞에서 이제 언급했지만 이런 것도 이제 추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있고, 뭐더 하나 추가하자면 이것도 추가할 얘기야. 독일에서 개인의 자유제, 개인의 신행의 자유. 앞에 조약의 결과죠. 이 조약의 결과. 그다음에 국가의 주권 평등 개념이 계기가 되었다. 개념이 형성이 됐죠. 네, 이런 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베스튼팔렌 조약, 종교 측면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주의도 넘어가죠. 절대주의.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절대주의에 들어가기 전에 절대주의가 어떤 거나 이제 그 내용을 좀 봐야 돼요. 네. 되게 이제 우리가 절대주의 하면 그 절대주의와 함께 이제 사용했던 용어가 있죠. 뭐 절대 왕정, 그다음에 절대 왕권,
이런 것들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거 좀 약간 비슷한 용어예요. 예. 절대주의는 이제 되게 16세기에서 18세기 때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포괄할 때 이제 지칭했던 좀 큰 범위고요. 절대 왕정, 절대 왕권은 절대주의 아래에서 뭐냐면 정치 체제를 좀 약간 얘기할 때, 강조할 때 얘기한 거죠. 정치 구조나 작은 범위의 이제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절대 왕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이집트나 저쪽 중국의 어떤 파라오나 이집트 파라오나 중국의 황제처럼 진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상대적으로 볼 때 예전에 그 중세 왕보다 좀 더 권한이 강했다. 요 정도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16세기, 18세기 때 유럽에서 이제 형성이 됐고, 그리고 그 르네상스 시대부터 계몽주의까지 유럽의 일반적인 근대 국가 형태였다. 그리고 국왕은 봉건貴族과 시민계층 중 어느 누구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왕권 신수를 뒷받침했죠. 국왕의 권력을 집중했고.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제 이집트 파라오나 중국의 황제처럼 진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뭐냐면 그 예전보다 중세 왕보다 권한이 컸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출연 배경은 각자 읽어보시고 그리고 왕권신 수설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자, 정치의 구조를 보면 정치 이념은 이거 예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쉽지만 그냥 주는 문제 많이 내더라고요 이거. 자, 정치 이념은 왕권 신수를 기반한 전제 정치. 예, 절대 왕조로서 봉건제도의 지방 분권적인 정치체를 지향하고 왕권을 중심한 국가 통일이 이루어졌고 행정사법 군사의 중앙 집권을 달성한 군대 초기 국가였다. 그러니까 중세 말기 때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화 정책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사법권하고 재판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중앙으로 기속을 시키죠. 그리고 절대 왕권을 뒷받침하는 세력들이 뭐냐면 관료제와 상비군들이야. 그래서 전 영토를 국가가 실제적으로 이제 국가 권력 시조 행사는 정치 체제였고 그리고 신분제의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귀족을 굴복시킬 정도의 절대성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경제는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중상주의를 이제 뭐냐면 내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건 가는데 그러면 관료제와 이제 상비군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 누구와 연결돼? 부르주아 세력들과 뭐냐면 또 지원을 받게 되죠. 그 부르주아 세력들도 초창기 때는 절대 왕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었어. 왜냐면 여러 봉건 세력보다 한 명의 강력한 왕이 더 효율적인 거죠. 세금도 한 명한테만 내고 되고 또 정치적 안정도 있어야지 경제적 번영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절대 왕정은 또 부르주아에게 또 지원을 받고 또 그만큼 특권도 주죠. 예, 그래서 뭐 그 독점 회사, 독점 판매권이나 독점 통상권, 인허관 회사도 인허 회사도 만들어주고 동인도 회사나 서인도 회사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보면 이제 그 쉽게 알 수 있는데 한참 넘어가네.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있죠. 절대 군주가 있으면 그 당시 이제 관료와 상계군을 유지하는데 부유자 세력들이 필요한데 얘네들로부터 재정적 원조를 받고 대신에 무역 독점권을 받죠. 뭐 서인도에서 동인도에서. 근데 이제 특권 상인들만 이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유자 세력들 외에도 봉건 세력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은 귀족으로서 왕의 충성을 맹세하고 신분제에서 토지 소유권을 통해서 자신의 특권을 인정받죠. 예. 그래서 양대 세력들, 그러니까 부르주아 세력들과 그 다음에 봉건 세력들이 동시에 있었다. 여기는 뭐 이렇게 이제 묶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세력 균형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같이 남아 있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 왕권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양대 봉건 세력과 부르주아 세력들이 서로 간에 균형을 이루는 걸 관점을 이제 세력 균형설이라고 하거든요. 뒤에 좀 있죠. 엥겔스가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세력군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봉건 세력들이 강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부유주아 세력들이 강했어요. 특히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요 봉건 세력들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동유럽 독일 같은 지역에선 부르주아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들 중심으로 해갖고 뭐 절대 왕권을 뒷받침하는 세력들이 형성돼 있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서유럽을 기준으로 볼 때는 세력 균형성이 맞을 것 같아요. 엥겔스를 제시한. 자, 그럼 내용을 보죠. 자, 그 절대 왕조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엥겔스가 의견이 대표적인 건데요. 이 봉건 세력과 부르주아 세력의 세력 균형을 통해서 국가가 이제 중재로서 독립적으로 존재를 했다. 그래서 개국 균형설, 세력 균형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봉건 귀족은 세력이 약화되면서 왕에게 의존되고 상인은 그 당시 안정된 경제 활동을 추구하면서 강력한 왕권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국왕은 두 계층을 포용하면서 절대군주로 군림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일부 막스주의자들은 오히려 이거는 이제 봉건 세력들에 재편된 봉건적 지배 장치에 불과하다. 봉건과의 최종 전개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서유럽에서는 적용되기 힘들고요. 주로 이제 동유럽의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이런 것들은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계급 군영설을 거부하는 어떤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요 관련돼 갖고 심화 규제에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그 정치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계급 군영설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부정하는 설도 있어요. 계급 거부하는 정리해서 보시면 되고 요 관련된 내용 서양사 강의에 자세히 설명돼 있거든요. 보시면 되는데 굳이 뭐 그것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계급 군영설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면 이게 이제 서양사 개론이나 뭐 교과서에 실려 있는 정형적인 이제 뭐냐면 절대 왕정을 설명하는데 그 이론이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제 절대 왕정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가도기적 성격이 있고 그다음 봉건 세력과 부르주아 세력들이 어떤 그 균형 안에 있었던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얘기한 봉건적 요소와 근대적 요소가 같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것이 봉건적 요소고 어떤 것이 근대적 요소인지 좀 볼게요. 자, 봉건적 요소는 신분제와 특권 계급이 잔존돼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 중세적인 어떤 길드 체제가 계속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자치도시나 상공길드, 대학, 수도회 등 독립적으로 자치적인 집단들이 존재했고, 참고로 대학도 길드의 일종이죠. 그리고 농민의 봉건적 부담이 잠정되었다. 그러니까 농노나 장원제나 이런 것들은 없어졌어요. 이미 15세기 때 이제 영국과 프랑스 지역 등등에서는 없어졌는데 그 잔존은 남아 있었죠. 그 프랑스의 대표적인 게 생산물 지대죠. 이 생산물 지대에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다시 언급할게요. 그러나 근대적 요소를 보면 중앙 집권을 강화해서 영주들이 갖고 있는 이제 사법권이나 조세 징수권을 다 국가에서 한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되고 시민계층들이 성장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시민혁명과 상업이 일소되고 나중에 이제 19세기 근대사회 시민사회가 열렸다. 그래서 절대주의가 이제 18세기 때부터 이제 없어지게 되죠.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그래서 처음에는 부르주아들도 절대 왕권을 지지하는 것도 이제 나갔지만 점점 이제 자신들에게 이제 별 이익이 없다 생각하니까 시민혁명을 통해 타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절대 왕권이. 자, 그러면 이제 내용들을 볼게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절대 왕권의 개별적인 국가들의 특징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 뭐 독일도 나오고 영국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 등등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절대 왕정의 어떤 경제 체제에 관련된 내용도 제가 이제 그 서양사 강의나 서양사 개론에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했어요. 예. 상업자본과 연결돼 갖고 이제 메뉴표츠와 그 당시 그 선대제 연결돼 갖고 쭉 정리를 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나올 필요 있나? 제 생각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리했으니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요것만 좀 경제 체제만 좀 얘기할게요. 예. 자, 보통 절대 왕정 때 등장했던 자본이 상업자본이야. 예. 상업자본은 상업혁명 이후에 등장했던 거고 유통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자본을 얘기했죠. 그다음 이제 산업자본을 넘어가는데 대개는 선대제 형태로 띄고 있어요. 그리고 메뉴표처럼 산업자본 형태로 띄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프랑스 아나르파 같은 경우는
선대제가 상업자가 아니고 매니페처가 상업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이제 서양사 강의나 뭐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들이고 대충 그렇게 이제 교과서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절대왕정 시대 때 그 각국의 공업 발전을 볼 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교도 활동을 통해서 뭐 모직이나 견직, 조선 이런 것들이 발달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치제 중심의 어떤 공이 발달했는데 이것도 산업혁명 이후부터 그래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국은 모직물을 이제 중심으로 했다가 나중에 산업혁명 이후에 면직물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 전 단계에 농촌수공업이 발달됐어요. 농촌수공업 발달 과정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길드제를 통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 길드제가 이제 영업이나 그다음에 생산량이나 이런 것도 다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가격혁명 이후에 막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때 농촌수공업에서 그걸 감당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농촌수공업에서 했던 걸 길드 규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직인들이 많이 와갖고 이제 그 당시 상인자분들의 선대제를 통해서 예속화되면서 이 농촌수공업이 발달되면서 이 길드 체제가 해체돼 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요걸 이제 좀 전문적인 언어로 그 농촌 금공을 원산업화 이렇게 해요. 예. 근데 뭐 굳이 이것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농촌 수공업을 그다음에 선대제 형태도 상인들이 장악을 했다. 일부 메뉴페처도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길드체를 무너뜨렸다. 요 정도만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17세기 위기론이 있는데 이거 서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임용 시험에는 나오기 힘드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구나. 예. 설명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성비 입각한 이제 좀 강의 좀 하려고 이런 거는 그냥 건너뛸게요. 예. 제가 이제 이거 좀 정리하려고 빡세게 연구하고 빡세게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좀 아깝긴 하지만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공부할 필요 있을까요? 예.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여기 각국의 절대주의에서 유명한 왕들 있죠. 네, 왕들 도표를 제가 이제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을 이제 보자. 합스부르크 가문은 이제 콘테크나 여러 가지에서 이제 뭐냐면 막대한 영역을 확대시켰죠. 그래서 이제 15세기, 16세기에서 콘테크를 잘해서 네덜란드나 에스파냐 왕국 그 깔려 있는 해외 시민이 돕고 거대한 이제 합스부르크 제국을 등장을 했는데 그 역할을 했던 혼테크를 잘했던 그 왕이 칼 5세의 아버지였던 막시미리안 1세예요. 막시미리안 뭐 중요한 왕은 아닌데 하도 이 사람이 상당히 혼테크를 잘했다. 그래서 이제 그 네덜란드나 에스파냐 왕실과 혼인해서 결국에는 그 아들이었던 칼 5세에게 엄청난 영토를 넘겨줬죠. 예. 그래갖고 이제 칼 5세가 이제 영토를 보면 오스트리아를 중심한 남부 독일 여러 지역과 네덜란드, 에스파냐 왕국, 그 헬시민지, 그다음 보헤미아, 체코 지역이죠. 헝가리, 프랑스 콩테, 밀라노, 나폴리, 시칠리아, 살디아. 그래서 막대한 영토를 이제 가지게 돼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통치하다가 이걸 두 개 나누죠. 그래갖고 합스크 왕실의 제의를 동생이 주고요. 이거는 이제 독일 쪽의 신성노만 재관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왜 그러냐 또. 그리고 에스파냐 왕위와 에스파냐 딸려 있는 뭐 네덜란드 등등 기타 등등은 자기 아들이었던 필리프 2세에게 줘요. 예. 그리고 또 영국까지 먹으려고 혼택을 좀 했죠. 그래서 메리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게 안 됐죠. 필리프 2세가 메리 얼굴 보고 그냥 도망쳐 나온 거야. 예. 권력과 그 영토보다는 여자의 얼굴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필리프 2세는 나중에 이제 엘리제스 여왕에게 처형을 했다 까였잖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필리핀 2세가 됐다. 그러면 아니 황제관을 왜 독일에게 주고 동생에게 주고 여기 일기의 왕 자리를 필리핀 2세에게 줬을까요? 내가 만약에 칼 5세였으면 내가 아들한테 이제 황제관한테 넘겨주겠죠.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얘 동생이 준 그 신성노만 황제관은 의미가 별로 없어. 예, 형식적이고 얘네 제후들이고 말 잘 안 듣고. 근데 요 에스파냐, 네덜란드나 이런 땅들은
완전 중앙 집권화된 국가고, 그다음에 완전 노동자 땅이죠. 상공국도 발달됐고, 여기까지 노동자 땅을 여기 넘겨준 거야, 자기한테.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 1세와 대립을 하죠. 특히 이제 이탈리아 북부 전쟁, 쟁탈전을 이제 하게 되고, 결국에는 발음이 힘드네. 카토 카브리지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이탈리아를 둘러싸고 프랑스와 그 당시 그 독일이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마무리 짓는 전쟁이 조약이 캄브리지 조약이다. 그 프랑스는 이탈리아 포기하는 대신에 나일강 영변에 요지였던 메슬투 베르댕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거 30년 전쟁이 얻었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30년 전쟁은 그걸 이제 승인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이거는요 공식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의뢰를 보면 근대 국가의 이제 뭐냐면 시발점이 되었다. 네. 그래서 카브리지 조약을 통해서 캄브리지 조약에서 제국 건설의 종집을 찍고 시대는 방향으로 절대 왕권에 입각한 국민국가의 지향을 당겨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캄브리지 조약은 1세에 거쳐서 유럽 국제 질서의 시발점이 됐고요. 이 조약 내용 다시 30년 전쟁 때 다시 이제 뭐냐면 확인시켰죠.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냐를 보죠. 에스파냐 그 절대 왕정 관련된 내용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에스파냐 이제 왕 중에 이제 필리페 2세가 있죠. 앞에 이제 칼 5세의 아들. 그래서 필리페 2세는 그 당시 투르크를 레파토리전에서 격파했어요. 그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스페인 해군이 무슨 칭호를 얻게 되냐면 그 아마드다. 그러니까 무적함대라는 칭호를 받게 되죠. 해가 지지 않는 그 제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다음 포르투갈 확방 물론 이제 다시 독립하지만 그다음 신대륙부터 막대한 양의 기금속이 돼.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에스파냐 사비앙은 멕시코와 페루부터도 은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에스파냐가 이제 세약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일어나는데 이게 예전에 03년 기출 문제 나왔죠. 일단 사회 구조로 볼 때 그 토지가 귀족과 교회에게 집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비능률적인 그 관료제를 유지하면서 끊임없는 전쟁과 사치가 심화됐고, 그 다음에 상층 부르주아가 성장하지 못하고 이들 토지 구입과 귀족지를 얻게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을 벌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구입하는 거야. 중국의 이제 그 사업가처럼 그 상인처럼. 왜 토지가 그래도 제일 안전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해가 돼요 요즘에. 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어차피.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있고 경제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당시 이동 목약자 그러니까 받으면 안 돼. 이동 목양자 조합했던 메스타의 특권이 강해서 농업에 큰 타격을 줬다. 그리고 이제 평화판 종교 정책을 취해서 그 당시 이슬람계 원주민이었던 모리스코의 추방이 났죠. 그래서 농민 엘리트 추방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전부터 계속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전부터 이제 유대인들도 추방을 하고 그랬어 막. 그때 유대인들이 저 영국이라든지 저쪽 그 뭐야 암스테르담 같은 네덜란드로 갔기 때문에 금융망이 다 빠져나갔죠. 예, 금융자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필리핀 2세 때 상당히 재정적인 타격을 받게 돼요. 자, 그다음 모직물 공업에서 볼 때, 그 당시 그 보호 육성사 정책의 부진으로 영국산 모직물과 경쟁에서 패배를 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취약성 때문에 두었던 그 기금속이 다 빠져나가죠. 예. 그래서 이제 기금속이 지속적으로 국부 그 증진에 기반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또 나중에 되면 기금속 유입도 축소되죠. 신대륙 강상 자체가 고갈되고 멕시코에서 필리핀을 거쳐서 중국과의 무역으로 대량의 은혜 유치다. 이게 무슨 말? 관련 무역이야. 관련. 원래 이제 멕시코의 은들이 어디로 가야 돼? 스페인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가기가 힘들었어요. 여기 대서양을 가려면 일단 영국 해적이나 늘 많았어요. 영국 해적들이. 그래갖고 이제 그 엘리자스 여왕 같은 경우 사닥선을 운영하죠. 이 사닥선은 영국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운영했던 건데 사약성이 뭐냐? 그 당시 해적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해적들에게 돈을 받고 자국 성방 아니면 뭐냐면 약탈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야. 영국 같은 거 그걸 잘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드레이크 같은 이제 해적들에게 그 돈을 받고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그 영국 선박 제외한 다른 그 선박을 약탈할 수 있도록 허가를 줬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드레이크 같은 해적들이 이제 뭐냐면 딱 기다렸다가 그 당시 은하씨는 스페인 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죠. 그래갖고 요걸 이제 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일부는 영국 영왕한테 갖다 바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야 상당히 이득을 챙겨줬잖아. 그러다 보니까 영국 여왕이 엘리자베스 왕이 기뻐서 그 당시 드레이크를 스페인의 항의를 이제 스페인 대사가 막 그 드레이크 잡아달라고 항의를 하니까 드레이크를 불러갖고 오히려 나이트 기사자기를 줬거든요. 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요 대서양을 못 건너는 거야. 얘네들 건너도 이제 뭐 많이 약탈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입장할 때는 아메리카 그 남미 지역의 식민지 당국이나 상인들 입장할 때는 차라리 이제 태평양을 건너자. 그래서 태평양에 보면 필리핀 있죠. 누수섬에 가갖고 여기를 기반으로 해갖고 이 당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면 좋지 않냐. 그래갖고 은이 또 그 당시 지정은제가 시수해서 중국에서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은을 가지고 와서 중국에 갖다 팔아. 금하고 교환하고 뭐 이득을 챙기는.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물건들을 본국에 수송하지 않고 이득을 여기에서 뭐냐면 동남아시아, 일본, 뭐 중국 간에 이제 무역을 통해서 이득을 옮기고 거기에서 소비를 하고 자체적으로 이제 뭐냐면 스페인이나 이런 본국에 들어가지 않아 부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은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니까 유입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쫓다 망하기 시작한 거지. 예. 그래서 중국에 다 소비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 종교적 평화성도 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종교 전쟁에 그 당시 구급편 들었다가 정비 진출도 많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처럼 하나의 종교 하나의 왕국을 내세웠다가 네덜란드 상실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신교도 영국 영화 엘리자베스가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지원하자 이들 응징해서 했다가 아르마다 해전, 카라의 이제 아르마다는 이제 무적함들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패배를 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그 국가가 이제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넘어가죠.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죠. 영국은 이제 투도 왕조죠. 투도 왕조. 헨리 7세부터 이제 시작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투도 왕조가 이제 절대 왕조가 이제 성립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일단 장미 전쟁 때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귀족들이 많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하는 과정에서 젠틀이나 뭐 용호 같은 중상층 입장할 때는 이렇게 피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혼란이 계속되니까 별로 안 좋은 거야. 경제적인 어떤 번영을 위해선 정치적 안정이 이제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투도 왕조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투도 왕조는 절대 왕정을 지지했지만 절대 왕정을 추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멋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회가 있었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의회와 협력하에 뭐냐면 헌정적 정통을 존중하면서 했다. 그래서 투도 왕조 때는 그렇게 의회와 충돌하지 않았어요. 의회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거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정통이 없었던 그런 그 스코틀랜드 왕조였던 스투어트 왕조가 이제 영국 왕이 되면서 잉글랜드 왕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뒤에 얘기죠. 자, 그러면 헨리 7세의 정책을 볼게요. 헨리 7세 때 이제 절대 왕조가 상주했는데 장미 전쟁으로 과거에 봉건 귀족들이 크게 약화됐죠.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자기 귀족들이 대거 몰락했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영국의 그 계층 구조를 보면 왕을 정점으로 그 밑에 자기 귀족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백작, 공작, 그 다음에 자작, 남작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밑에 젠티가 있었고, 예, 이런 군인데 얘네들이 진호들이 치고받고 하면서 힘이 약해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봉건체제 무질서의 실증을 느끼고 잔미정책 때 많이 이제 봤잖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을 시구했고요. 그다음 봉건 귀족들이 안에서도 사병을 폐지하고 의사 봉건제에 기한 무질서 폐지하고 의사 봉건제에 기한 무질서에 종식하고 안정을 질서를 해보겠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좀 그렇겠죠. 심도 딸리고 의사 봉건제는 이제 얘기했을 거야. 보통 이제 그 사병들에게 토지를 지급하지 않고 뭘 지급하죠? 네, 화폐를 지급하죠. 화폐봉이라고 하죠. 하여튼 이 화폐봉을 통해서 사병을 약성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내전을 불러일으키니까 이런 것도 종식하기 좀 어렵고 희망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한자상이 같은 외국상도 억제하고 국내상을 적극적 지원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왕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헬리치스의 정책이죠. 예. 자, 그래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헬리치스는 또 뭐, 그러니까 이거 있고, 나중에 이제 헨리 8세를 볼게요. 헨리 8세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종교개혁도 했고, 중앙정부 개혁도 했고, 수장정도 공포했고, 수도원 해산하고 그 토지를 측근에게 나눠줬죠. 에드워드 6세, 그다음 카톨릭 왕 메리트도 있고, 엘리어스 1세 넘어가죠. 자, 엘리어스 1세 때 이제 절대주의 극성기를 이제 절대주의 극성기였는데, 그래서 영국 국교회가 성립됐죠. 통일령을 바탕해서 이제 종교적 국민적 통합을 깼고, 그렇다고 해서 뭐 카톨릭을 막 탄압한 건 아니에요. 적당히 유도리 있게 이제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엘리어스 1세는 또 뭐도 공포했냐면 수장용도 공포했어요. 그러면 수장용은 앞에서 약간 얘기한 것처럼 헨리 8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맞아요. 예, 교과서에 있는 거야. 엘리어스 여왕이 수장용 공포했다. 헨리 8세 때 수장용 공포했다가 이 폐해 매질 때 다시 카톨릭을 해결했잖아.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2차 수장용 공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동인도 회사를 성립했다. 그리고 에스파냐 무력 함대를 격파고요. 그 다음에 영국 르네상스 계약이었던 이제 섹스피어가 활동할 때 여기 활동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잉크루전 운동이 있었는데 이때 많은 도시 빈민들이 오니까 빈민 구제법을 시행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강제로 이제 처박히게 하고 노동시키고 그런 거야. 뭐 좋은 법은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인권 관점에서 볼 때는 인권 그 관점 볼 때 상당히 악법이긴 하는데, 하여튼 이제 요걸 통해서 이제 그 구제법을 만들어서 그 구제소에 집어넣고 조금 신용 배급을 하고 직업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법도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처벌해도 뭐 물건 훔쳐도 막 손발을 자르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상당수가 또 뭐냐면 조금만 죄를 줘도 감옥수에 쳐놓고 감옥수에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호주나 이런 데 갖다 보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칼뱅파 계통의 장로교회 존 노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반프랑스 구심점이 형성됐고요. 그 당시 이제 그 프랑스 출신의 왕이 있었어요. 여왕이 있었죠. 이게 메디스토트야. 예. 그래서 메디스토트가 존 녹스의 이제 혁명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 왕은 이제 그 어린 왕이 이제 그 나중에 영국 왕이 되는 제임스 1세가 되는데, 자, 하여튼 메리스토트가 이제 존 녹스한테 쫓겨났죠. 장로파들이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쪽에 어떤 그 가문 출신이야. 그래갖고 이제 그 외가 쪽이 그래요. 그래갖고 쫓겨났고 자기 이제 뭐 사촌 동생인가 이종 사촌인가 그래요. 엘리베스 여왕 때 이제 들어갔는데, 엘리베스 여왕이 얘를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일단 이 사람이 이제 카톨릭을 이제 믿었거든. 프랑스 쪽이니까 외가 쪽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는 카톨릭 세력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 사람을 처형을 시켜버렸죠. 예. 그래서 국내 카톨릭의 부흥 운동을 근절시키려고 했어. 그 메리스토트의 아들이 누구냐면 뒤에 스토트 왕조였던 제임스 1세요. 그래서 제임스 1세가 이제 왕이 됐던 거죠. 예. 원래 스코틀랜드 왕이었다가 영국 왕을 겸하게 되죠. 이게 왜냐하면 엘리스 여왕이 이제 아들 없이 죽으니까 예, 가게가 단절되죠. 그래서 반개월중이었던 제임스 1세가 영국 왕이 되면서 스토트 왕조가 된 거야. 예. 뭐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프랑스를 보죠. 자, 프랑스는 초창기 때는 왕권이 영국보다 약했죠. 예. 그래서 약했는데 점점 올라가 프랑스는. 근데 영국은 초창기 때는 강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는 영국보다 그 프랑스보다 약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력히 올라가는데, 자, 그 내용을 볼게요. 이제 프랑스와 1세는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합스부르크와 이제 대립을 했었던 인물이고, 예.
그래서 이제 종교 운동을 개혁을 지지해줬죠. 그러니까 국내는 탄압해도 여기 이제 외부적 독일의 종교개혁 운동을 지지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합스부르크를 견제한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왕조가 바뀌었죠. 그래갖고 이제 앙리 4세가 즉위하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나바르 앙리가 반개월 쪽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게 부르봉 왕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폴리틱이라고 하죠. 정치파의 도움을 받고 위그너 전쟁을 해야겠다. 이 폴리틱의 특징은 뭐냐면 종교를 떠나서 현실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프레임 구도가 정치적 프레임 구도가 원래 구교도 신교도였어요. 그래서 양쪽 진영에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서 뭐 죽음을 당할 수 있고 살 수도 있고 뭐 정책도 양 진영의 어떤 진영 논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우리 그 현실 정치가 좀 비슷해요. 보수 진보 해가지고 그 현실 문제 그 문제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진영 논리에 따라서 그걸 이제 판단하고 이상하게 정책을 피죠. 근데 이제 이 정치파의 특징은 뭐냐? 이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종교적 진영 논리 프레임 구조를 벗어나서 현실 문제 정확히 인식을 한 거야. 그 현실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왕권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다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실용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실용파다. 예.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은 뭐 개종을 하든 뭐 어떤 종교든 뭐 중요한 게 아니죠. 카톨릭은 이제 그 당시 전 국민 90% 믿고 있으니까 그냥 개종을 해버린 거야. 그 뭐 중요하냐? 어떤 걸 믿든 말든 같은 하나님 믿는 건데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카톨릭 개종했고 왕이 또 낭트치령도 인정했고 그다음에 그 위그노들이 요새 도시를 관리하는 것도 인정했죠.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냐면 정치를 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신교도 출신이었던 슐리를 등용해서 재정 관료인데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인데 농업을 장려하고 도로와 교량을 개최하고 파리에서 사치품업과 견직물 공업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폴란트 제도를 실시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간직 보유자에게 일정한 세금을 내면 간직 세습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그 부유한 이제 시민계층들이 간직을 매입해서 관료로 성장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서유럽의 그 뭐야 서유럽의 절대 왕조의 특징과 관련돼서 한번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부르주아 세력들 중에서 돈 많은 부르주아 세력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좀 약간 이제 자신의 어떤 신분 상승과 허용기를 이제 뭐냐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 많이 샀어 간직을. 주로 이제 얘네들 많이 샀던 간직들이 고등보험 간직이에요. 프랑스 고등보험 같은 고등보험 간직인데 그래서 이들 귀족들 뭐라고 하냐면 범법 귀족이라고 해요. 범법 귀족. 그리고 이 대립돼서 예전부터 혈통 자체가 이제 귀족인 애들 있죠. 이걸 이제 창검을 찾다 해서 창검 귀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포렌트 제도를 이제 뭐냐면 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포렌트 제도를 실시를 했다는 거. 그 세금도 내면 간직 세습도 인정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관리되기 왕의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또 왕실 재정 수입도 하고 특정 귀족의 간직 독점을 억제하고 그렇지만 이제 비능주 운영 때 왕의 수족력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이제 간직을 샀던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서 이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비효율적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왕의 명을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뒤에 이제 나오는데 되게 이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이 세금 내다가 하니까 얘들 범법 귀족들이 반발하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뭐 삼부에도 뭐 열리고 프랑스 혁명도 일어나고 그 등등 했는데 뭐 그렇게 돼요.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 슐레가 등용해서 이제 실용적인 정책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암살당해요. 이 사람 카톨릭 교도 중에 한 명이 질려 죽이죠. 지금 아베가 이제 암살당했잖아요. 그거하고 좀 비교해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암살당해.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그 루이 13세요. 그래서 이제 그 루이 13 알리 4세의 아들이죠. 일시적으로 왕권이 약화됐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암살당했기 때문에 어린 왕이 이제 즉위하니까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기국 계급들이 이 사회에 이제 좀 약간 자기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삼부회를 소집하죠.
삼부에. 그래서 이제 삼부에 소집해서 뭔가 거기에서 자기가 뭔가 얻으려고 이제 귀족 권한을 더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귀족과 제3신분이 대립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산이 되죠. 해산이 돼. 그래갖고 이제 이때 해산이 되고 나서 한동안 삼부회가 개최가 안 돼요. 예. 여기에 이제 1788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잖아요. 그 전에 이제 다시 열게 되는데 여기가 거의 1614년에서 1788년 거의 150년 동안 삼부회가 개최가 안 된다. 예.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왕권 기반의 규칙을 마련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리슐리에죠. 리슐리. 아까 이제 근현대사 유럽 근현대 3대 외교적 큰 공헌을 했고 국제 질서 체제를 만들었던 인물 중이죠. 첫 번째 인물이에요. 자, 리슐리에는 그 추기경이지만 성직자 출신이지만 약간 이제 마키아벨리스트 같은 좀 그런 사람이야. 그래갖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 이성에 따라서 국가 이성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있죠. 국가의 중립과 팽창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종속시켜야 된다. 그래서 왕권 강화와 국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모든 것을 국가 이성에 종속시키는 내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과 이익도 다 국가 이성에 다 종속을 해야 된다. 개인의 이익을 버려라. 이렇게 하는데 이건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요즘 관료들이나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은 그렇지 못하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정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강권 강화 정책에서 볼 때 아까쯤에 이제 그 낭뜻 칙령으로 남서우진의 요새 도시 관리권을 위군에게 줬잖아요. 정치적 특권 없애고 그들 그 본고지를 낳은 노세랑을 점령하게 돼요. 이걸 그라스 칙령을 내서 있죠. 그다음 중앙의 국무회의를 강화시키고 전문화를 이렇게 했다. 그리고 중앙의 임명에 국왕에 임명된 지방장관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사법이나 치안유지, 재무 같은 지방행정을 간장토록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리고 니쉐가 이제 또 했던 게 지사제도거든요. 지사제도 이게 지방장 지사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정확한 말하면 사법 치안 재정의 지사 이게 정식 명칭인데 지사제도를 실시했어. 그래서 국왕의 정권을 이임한 지방 위임을 받고 지방의 파견을 가린데요. 원래는 이제 이 지사는 특별한 일시적인 어떤 특별 임무만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상사가 됐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전역에 거쳐서 중앙정부의 상임 파견관이 됐다. 원래는 임시였다가 상임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대개 보면 이제 이거는 임명했다가 왕이 진짜 소환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이 지방장관들은 되게 실무적이잖아요. 실무직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왕정에서 특징이 뭐냐면 매간직을 안 하는 거야. 매간을 안 해요. 이거는. 네. 실무직 같은 건 지방직 같은 매간직이 아니고 비매간직이야. 대개 이제 구 관료 체제는 여기 뒤에 있지만 범법귀족들이잖아요. 간직귀족들. 그리고 각종 이제 고등법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얘네들은 좀 무능해요. 네. 세습이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황제 그 왕 입장 올 때는 자기 수발로 뭐냐면 삼을 수 없죠. 또 자기 이해관계 걸렸으면 또 계기구니까 그래서 자기가 임명권을 확실히 갖고 있는 신관료 체제를 마련했는데 요게 니쉐리야. 가 이제 그 아까 쯤 말한 것처럼 지사직처럼 실무적이나 지방직 같은 이제 왕의 어떤 수족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리처를 새롭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왕이 명령하면 즉각 반영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제도를 만들었다. 이것을 이제 구별해서 앞에 것을 이제 구관료 체제, 그 다음에 이거는 신관료 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교 정책을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독일의 30년 전쟁에 참여해서 독일의 신교들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국익을 증진했다는 거. 그 다음에 나일강병. 아까쯤에 이제 프랑스 같은 자연국경선을 나일강으로 삼는 걸로 했죠. 그래서 그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메스툴, 스웨덴 지역에 이제 이용했는데 아까쯤에 얘기했죠. 이거는 이미 예전에 확보했던 걸 확인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추가해서 알자스 지방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뒤에 이제 노렌도 확보했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 전쟁에 개입을 해서 이제 독일의 신교들을 지원함으로써 유럽 최강국으로서 국제적 지위를 확립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이 14세를 보죠. 누이 14세. 이 누이 14세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사람이죠. 이거는 왕조 전쟁과 좀 연결돼서 나오고 아주 유명한 인물이야. 이 사람은. 예. 자, 누이 14세 때 프랑스의 패권을 장악했던 시기야. 그래서 후에 이제 30년 전쟁 이후에 이제 부르봉 왕국의 패권이 이제 장악을 했고 그 군주의 정점이 이제 누이 14세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절대주의 군주의 역할 모델을 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그 사람의 절대 왕국 체제를 본받았죠. 네. 그래서 일종의 롤 모델이 됐던 사람이 뭐냐면 이 누이 14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누이 14세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76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76번입니다. 자, 누이 14세 잠깐만 제가 몇 시에 시작했죠? 아, 갑자기 시간관념이 없으니까 막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예. 그래서 잠깐만 쉴 때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여기는 꽤나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까요? 예, 너무 많이 한 것 같아.